여보, 지금 당장 돌아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아내 지은의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아니,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찰랑거리는 물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야, 이 온천 진짜 죽이는데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제 귓속을 찢어놓았어요. 추석 연휴 둘째 날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30년 된 낡은 연립주택의 거실 바닥에 어머니 박정숙 씨가 쓰러져 계셨어요. 입가에 하얀 거품을 머금은 채로요. 70살의 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으 가는 신음과 함께 그대로 무너지신 거예요. 바닥에 널브러진 국자에서는 뜨거운 국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황급히 어머니 손을 잡았을 때 그 차가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었습니다. 겨울 새벽 꽁꽁 언 철봉을 맨손으로 잡은 것처럼 손바닥이 따끔거리며 저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대원이 급박하게 물어왔습니다. 의식은 있는지, 호흡은 하는지. 저는 대답하면서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의식이 없다고 거품을 토하고 계신다고 말했을 때 구급대원은 절대 환자를 옮기지 말고 고개만 옆으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그 10분이 제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더 하얗게 변해갔고 손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어요. 가쁘게 숨만 몰아쉬실 뿐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세상은 지금 이 거실,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 손 하나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즉시 이송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뇌출혈.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신 어머니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을 간 아내 지은이에게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귀청을 찢는 가운데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하지만 아내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제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찰랑찰랑 물소리,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이 온천 정말 끝내준다. 는 천한 목소리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지금 구급차 아니라고, 당장 돌아와야 한다고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뇌출혈이 많이 위험한 거냐고요. 제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위험하다고, 의식도 없으시고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라고, 빨리 와야 한다고요. 전화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귀찮다는 듯한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들려온 대답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어제 막 도착했는데
비행기표만 왕복 400만 원 넘게 들었다고요. 숙소까지 합치면 6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취소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고요. 추석 연휴라 급하게 표 구하면 더 비싸다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여행 경비가 어머니 목숨보다 중요해? 아내는 자신도 걱정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처치하면 괜찮아질 거 아니냐고 사흘 후 돌아갈 때 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 너머로 장모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이한테 뭐래냐고 물으시더니 이어서 어머나 여기 경치 좀 봐. 사진 찍어서 사람들한테 자랑해야겠다. 하고 환하게 웃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생사를 오가고 계실 때 아내는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환하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 번 더 애원했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요. 아내가 짜증나는 듯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약해 놓은 가이세키 요리집도 있고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갈 테니 그때까지 버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귀에서는 아직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쟁쟁 울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황급히 어머니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어요. 복도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을 태웠어요. 날카롭고 차갑고 쓰디쓴 냄새였습니다. 그때 문득 어젯밤 아내가 보낸 사진이 떠올랐어요. 나무로 만든 노천 온천 사진에 히노키 향 정말 좋아 라고 적혀 있던 메시지가요. 따뜻한 히노키 향과 이 차가운 소독약 냄새.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하셨어요. 광범위한 뇌출혈로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고령이신데다 출혈 범위가 넓어서 수술 위험도가 높다고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아들이라고 다른 가족은 지금 없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다른 가족은 언제쯤 오실 거냐고. 이런 중대한 결정은 가족들이 함께 상의해야 한다고요.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35살 김민우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평생을 저 하나 키우시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일을 하러 가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겨울이면 꽁꽁언 손으로 김밥을 드시던 모습, 여름이면 땀에 젖은 옷으로 돌아오시던 모습이요.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안 해보신 일이 없으셨어요. 덕분에 저는 대학까지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32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아내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32살의 지은이는 예쁘고 똑똑했어요.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으로 처가댁을 방문했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강남 대치동의 고층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제복을 입은 경비원, 현관문을 열자 펼쳐진 넓은 거실. 장모님이 강남에서 의류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실 한쪽 벽에는 해외 패션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중견기업 임원 출신이셨고 처남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면서 번쩍이는 수입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 집 시가가 25억 정도 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어지러질할 뿐이었어요.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관악구에 30년 된 연립주택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여름이면 벽지가 들뜨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어머니께서 새벽 시장 일과 설거지, 청소로 평생을 모아 장만하신 집이었어요. 시가로는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고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이라 오를 가능성도 없었지만요. 결혼 전에는 이런 차이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었거든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집이 뭐가 중요해? 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내는 친정에 가고 싶어 했어요. 시댁 오는 게 의무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불평이 쏟아졌어요. 우리 집이 너무 낡았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한여름에도 선풍기만 돌아가는 우리 집과 거실에만 에어컨 3대가 있는 친정집을 비교하기도 했어요. 관악구와 강남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집이었으니까요. 이번 추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친정 식구들이랑 일본 온천 여행 가기로 했다고 부모님이 다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추석에 여행을 간다고? 그럼 명절 준비는 누가 하냐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고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추석 음식은 남편인 제가 어머니랑 준비하면 되지 않냐고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1년에 딱 한 번 가는 친정 가족여행인데 이것도 양보 못하냐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내는 추석 당일 아침 친정 식구들과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어머니가 쓰러지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수술비는 2,500만 원이었어요. 제 통장에는 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카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은행 앱을 켜서 대출 신청을 하는데 손가락이 자꾸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수술실 밖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6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6시간. 제게는 60년처럼 느껴질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여럿 있었어요.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서너 명씩 모여 앉아서 서로 위로하고 걱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거셨어요. 젊은 사람이 혼자냐고, 다른 가족은 안 오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 오신 것들이 있었다는 거요. 제가 5살 때부터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혼자 쌓아오신 것들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알게 됩니다. 가난한 시댁이라며 업신여기던 제 아내가 일본 온천 여행비 600만 원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서
평생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것을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의사 선생님 앞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환자분 나이가 많으시고 출혈이 광범위해서 앞으로 48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48시간. 고작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20년처럼 길게 느껴질 시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아내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48시간이 고비라고 하셨다고 제발 빨리 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전화 너머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적우적 뭔가를 씹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내는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 제 전화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걱정되는데 지금 저녁 식사 중이라고 식당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48시간이면 이틀이니 자기들 내일 모레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으실 거 아니냐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큰 병원인데 걱정할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여행비 다 냈는데 지금 갑자기 취소하면 너무 아깝지 않냐며 어차피 병원에 계시니까 남편인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럼 먼저 끊을게. 음식 식어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통화 종료. 그 2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잤어요. 중환자실은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머니 곁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기계들의 삐삐 소리가 밤새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얕은 잠에 빠졌는데 목이 한쪽으로 꺾여서 잤는지 깨어보니 목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온몸이 쑤시고 결렸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어요. 병원 자판기에서 1,000원짜리 커피를 뽑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게 제 아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낮 12시부터 중환자실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10분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빙 둘러 감겨 있었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심전도 기계에서는 삐삐 규칙적인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은 여전히 흑빛이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정말 조금 따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수술 잘 끝나셨어요.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신 채 가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10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어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발걸음을 떼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을 구했어요. 하루 15만 원이었습니다. 밤에는 제가 복도 의자에 앉아서 밤을 지새웠어요. 목과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넘어가자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언제쯤 출근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상태가 위중해서 당분간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48시간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저를 깨웠어요. 환자 상태가 급변했다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침대 주변에 의료진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셨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유리문 밖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봐야 했어요. 들어갈 수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기계에서 길게 삐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멈추셨어요. 시계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의료진이 조용히 물러났고 저는 비틀거리며 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차가워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도 따뜻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지만 어머니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제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손을 꽉 붙잡고 흔들어댔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다시는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실 거였어요. 다시는 제 손을 잡아주지 못하실 거였어요. 평생 저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가시다니. 그 시각 아내는 일본 료칸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고 또 걸었습니다. 10번째쯤 되어서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러냐고 자기들 지금 식사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내 지은이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말?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에는 충격보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당황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배경에서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소리였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장모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그럼 우리 일정은 어떻게 돼? 여행 취소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아내 일행이 한국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원래 일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아내 지은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올 때 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여행이 취소되어서 아쉬운 눈물인지를요. 장례식장은 관악구에 있는 작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과 동네 분들이 조문을 오셨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아내는 상주 옆에 앉아서 흐느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픈 며느리였어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숙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완벽했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말했어요. 참 효녀라고 시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우니 기특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셨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셨어요. 한 분이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숙이가 정말 갑자기 갔다고 얼마 전에 봤을 때만 해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말이에요. 다른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정숙이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고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30년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1년쯤 전에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정숙이가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셨다고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자세히는 말 안 하셨지만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다고요. 다른 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정숙이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다고 하셨어요. 시장 가실 때는 편한 옷 입으셨는데 가끔 보면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요. 한 번은 궁금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볼일 좀 보러 간다고만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더래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냐고, 정장 입고 왜 공인중개사무소를 들르신 거냐고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분들 만나러 가신 줄 알았다고요. 장례식 셋째 날 조문객 중에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중년 남자분이 오셨어요. 명함을 주시면서 어머니와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조의금을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정숙 여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다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시더니 여사님이 세상 보는 눈이 정말 남달랐다고, 특히 부동산 쪽은 전문가 못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아내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방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혹시 중요한 서류나 통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장례도 안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미리 확인은 해둬야 한다고 했어요. 혹시 빚이라도 있으면 큰일이라면서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하신 말씀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하시던 말씀이요. 민호야, 엄마가 나중에 큰 선물 해줄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그게 정말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뜻이었을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하면서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사신 그 연립주택으로요.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가 있었고 부엌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냄비가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어머니만 안 계셨습니다. 아내는 짐을 풀지도 않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 방 어딘가에 아내가 그토록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준비해 오신 것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의 우리 인생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어머니가 즐겨보시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드시던 물컵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유리컵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 입술이 닿았던 자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내 지은이는 짐도 풀지 않고 곧장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옷장 문 열리는 소리,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통장 몇 개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한 통장에는 80만 원, 다른 통장에는 1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이게 다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 고작 200만 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키우시느라 돈을 모으실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자금까지 모두 어머니가 대주셨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다른 통장이나 예금이 더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1시쯤 아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는 손에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알아볼 수 없는 메모들이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적힌 주소들,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었어요. 아내 눈빛이 빛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른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두 분 모두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장모님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벽지가 들뜬 부분, 천장의 물 얼룩, 오래된 가구들을 하나하나 살피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집이 생각보다 많이 낡았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처남은 누나가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서 왔다고 어머니 방 정리할 것도 많을 텐데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방에 세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는데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통장밖에 없다는 아내 목소리, 부동산 서류는 없냐는 장모님 목소리, 옷장이나 책상을 더 뒤져보라는 처남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모님은 어머니 옷장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입으신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주머니를 뒤지고 계셨어요. 처남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고 아내는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장모님이 놀라시며 그냥 정리 좀 도와주려고 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정리는 제가 천천히 하겠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지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결국 집을 나가셨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밖에서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태도가 어떻고 장모한테 저렇게 대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는 소리였어요. 아내가 엄마한테 괜찮다고 나중에 자기가 다시 찾아보겠다고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다시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아내는 혼자 하겠다고 나가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 물건인데 제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달력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손수 적으신 메모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장 보는 날, 제 회사 월급날까지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전기세, 수도세, 가습기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제 어릴 적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대학 입학 통지서까지 어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던 것들이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손잡이가 뻑뻑했어요.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도 눈치챘는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힘껏 당겼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서랍이 열렸어요. 서랍 맨 뒤쪽 깊숙한 곳에 뭔가 두툼한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어요. 낡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우에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빨리 열어보라고 재촉했어요. 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공식적인 서류였어요. 위쪽에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소재지번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래 소유자 란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유자 박정숙.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대치동의 부동산을 관악구 낡은 연립주택에서 평생을 사신 어머니가.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뒤졌습니다. 안에 서류가 더 있었어요.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청담동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 박정숙. 또 한 장. 서초구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역시 박정숙. 아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서류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 시장 일과 설거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가 낡은 옷만 입으시고 외식도 거의 안 하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계셨을까요? 봉투 안에는 서류 말고도 다른 것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한 장이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은행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액란을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아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통장 사본을 빼앗아 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봉투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툼해 보였는데 서류는 고작 3장뿐이었어요. 이게 전부일까? 마지막으로 봉투에서 꺼낸 건 어머니가 손수 쓰신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우에게.
어머니의 손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돈을 모으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새벽 시장 일로 번 돈, 설거지로 번 돈, 청소로 번 돈을 한 푼 한 푼 모으셨다고요. 그리고 20년 전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다고요. 어머니는 재개발 지역을 찾아다니며 작은 상가들을 하나씩 사기 시작하셨대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모은 돈으로요. 30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한테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 좋은 옷 사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때 이 모든 걸 물려주려고 했단다. 여기 넣어둔 서류는 일부일 뿐이야. 자세한 내역은 삼성동 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님께 문의하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위해 사셨던 겁니다. 그때 봉투에서 뭔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어요. 아내는 통장 사본들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삼성동 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 명함 뒷면에는 어머니 손글씨로 민호야, 이분께 꼭 연락하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명함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요. 옆에서 아내가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현재 시세로 최소 수십억은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남기셨는데.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왜 안 되냐고, 이건 우리 재산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왜 장례식 기간 내내 어머니 방을 뒤졌는지, 왜 장모님과 처남을 데려왔는지, 왜 그렇게 재산을 찾으려고 했는지를요. 그리고 편지 속 어머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께 문의하렴. 어머니는 왜 모든 걸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셨을까요?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셨을까요? 문득 지난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600만 원 여행비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던 아내.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실 때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그 며느리를요. 어머니는 이미 아셨던 게 아닐까요?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래서 모든 걸 법적으로 정확하게 준비해 두신 게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장모님, 처남과 통화하느라 새벽에야 잠들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며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역에서 내려 코엑스 방향으로 걸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한 고층 빌딩 앞에 섰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목을 젖혀 위를 올려다봤을 때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어요.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구두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23층이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귀가 먹먹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3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라고 적힌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대기실이 나타났어요. 한쪽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고 다른 쪽에는 어머니 세대가 좋아하실 만한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방문 목적을 물었어요. 저는 박정숙 씨의 아들 김민호라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명함을 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셨어요. 하지만 저를 보시는 순간 그분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그분이 제게 빠르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셨습니다. 따뜻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악수였어요. 김정훈 변호사라고 소개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안쪽 상담실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앉으라고 하시고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파일이 책상 위에 놓일 때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변호사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먼저 어머님 일로 정말 유감이라고 박정숙 여사님은 20년 넘게 모셔온 고객이셨다고 하셨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저는 놀라서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이 파일을 펼치셨어요. 안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어머님을 뵌 게 2004년이었다고, 그때 어머니께서 첫 번째 부동산을 매입하시면서 찾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다고요. 새벽 시장 일을 하시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재개발 정보를 수집하시고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투자 기회를 찾으셨다고요.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로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낡은 건물이었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곳이 재개발 지역이 될 거라고 확신하셨고 3년 후 정말 재개발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 건물을 팔아서 2배의 수익을 내셨고 그 돈으로 청담동 오피스텔을 사셨다고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씩 늘려가셨대요. 변호사님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어머니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다고, 아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고 싶다고, 손주들만큼은 풍요롭고 넉넉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고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님이 파일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펼치셨어요. 대치동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시세가 20억 원 정도 된다고요. 2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 청담동 오피스텔이었어요. 현재 시세 15억 원. 세 번째, 서초구 빌딩 23억 원. 네 번째, 강남구 아파트 25억 원. 다섯 번째, 용산구 상가 12억 원. 서류가 한 장씩 쌓여갈 때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이게 정말일까?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부동산 임대 수익금을 거의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계속 모으셨다고요. 20년 동안요. 변호사님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물려주신 총 재산은 현재 시세로 약 100억 원입니다. 100억? 그 숫자가 귀에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0억 원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동산 합계가 70억, 현금 및 예금이 30억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악구 낡은 연립주택에서 평생을 사신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시던 어머니가 낡은 옷만 입으시고 외식도 거의 안 하시던 어머니가 평생 부동산 투자로 100억을 모으셨다니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길게 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자수성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나태해질까봐 걱정되신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작년 추석 이후로 며느리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셨다고요. 명절 때마다 친정만 가고 싶어하는 며느리, 시댁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며느리를 보면서 밤잠을 설치셨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재산 때문에 고생하거나 힘든 일을 겪을까봐 법으로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싶으셨대요.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작년 말 어머니께서 홀로 이곳을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아들 한 분에게만 상속한다고 명확히 유언하셨대요. 공증까지 받으신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으신지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언장에는 오직 아들 김민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만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나 다른 누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대요. 저는 유언장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흔들림 없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번 추석에 일본 여행을 간 며느리가 여행비 600만 원 때문에 어머니가 위독하실 때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장례식 내내 재산만 찾아다닐 거라는 것도 어머니는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 없이 혼자 이곳을 찾아오셔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며느리가 아닌 오직 아들에게만 상속되도록 처가댁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차단하시면서요. 평생을 저를 위해 사셨던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지켜주려 하셨던 겁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제 눈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죄송함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상속 절차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유언 집행자로 변호사님이 지정되어 있어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은 모두 작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인만 하면 일주일 내로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이전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속 사실을 당분간 비밀로 하라고 하셨다고요. 특히 며느리 쪽 가족들에게는요.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알리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사인을 할 때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저를 위해 준비하셨던 어머니가요.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변호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 하나 더 있다고요. 민호 씨가 이 재산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대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제 미래를 걱정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빌딩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 때문에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실 것 같았어요. 주머니 속에는 변호사님께 받은 서류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어머니 말씀대로 당분간 비밀로 해야 할까? 지난 며칠간 아내가 보여준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방을 뒤지던 모습, 장모님과 처남을 데려온 모습, 통장을 보고 흥분하던 모습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냐고 빨리 집에 와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랑 오빠가 와 계신다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급함과 함께 뭔가 기대하는 듯한 느낌이 묻어나 있었어요. 저는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집 앞 좁은 골목길에 번쩍이는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처남차였습니다. 그 차는 이 낡은 동네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돌아오면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서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장모님, 처남, 아내의 얼굴에는 기대와 탐욕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지금부터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장모님이 한가운데 앉아 계셨어요. 오른쪽에는 처남이, 왼쪽에는 아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제 자리도 이미 마련되어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일로 안 됐다고 하시면서도 이제 재산 정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봤냐고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주머니 속 서류가 느껴졌어요. 그것은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사랑의 무게였어요. 장모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장 확인은 했냐고, 다른 재산은 없냐고 계속 추궁하셨어요. 처남도 끼어들었습니다. 식구들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숨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는 재산에 대한 기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치동에 상가 건물을 갖고 계셨다고, 청담동과 서초구에도 부동산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제 서류를 봤다고요. 제가 말리기도 전에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얼굴에 욕심이 잔뜩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되냐고, 수십억은 되겠다고 다그치셨어요. 아내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래서 숨기고 있었냐고, 수십억이나 되는 재산을 혼자 감추려고 했냐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흥분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고함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일본에서 온천하던 며느리가 무슨 권리로 어머니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일 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장모님과 처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실 때 600만 원 여행비가 아까워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장례식 내내 재산만 찾아다녔다고, 어머니 방을 뒤지고 통장을 찾았다고요.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벌떡 일어서셨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딸한테 뭐라는 거냐고, 장모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처남도 매형의 태도가 너무하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님 문자였어요. 민호 씨, 상속 등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민호 씨 단독 명의로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어머니 재산은 법적으로 제게 상속되었다고,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고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작년 말에 공증까지 받으신 정식 유언장이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 모두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며느리 몰래 혼자 독식하는 게 말이 되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처남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라고, 하지만 법은 우리 어머니 편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도 뒤따라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관자놀이를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통증이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목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간병하고 장례 치르고 처가댁 사람들과 싸우느라 제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힘마저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었지만 온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쿵!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손바닥을 짚었지만 팔에 힘이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안 돼.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소중한 유산과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아직 제가 해야 할 일들도요. 정신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간신히 119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러졌어요. 관악구, 봉천동. 주소를 말하려고 했지만 혀가 꼬이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네, 위치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의식 유지하세요.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터널 끝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왼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링거액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갔다고요. 스트레스성 간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혈압도 위험 수치였대요. 이대로 가시면 간경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건강까지 잃게 생겼어요. 남는 게 뭘까요? 100억이 넘는 재산이 무슨 소용일까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으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회사 동료 박 과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박 과장님은 제 옆에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장례 소식 듣고 팀원들이 모두 안타까워했다고, 혼자 간병하고 장례까지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팀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라고 했어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성껏 모은 돈이었어요.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간병하고 장례까지 치르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아무도 몰랐다고, 그렇게 효자인 줄 몰랐다고요. 몸 추스르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처가댁 사람들은 재산만 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은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돈이 아닌 진심으로요.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가신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고마움도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머니 집 거실에 있었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손때 묻은 탁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누군가 나오셨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제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고추장 냄새, 된장 냄새, 마늘 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향이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민호야,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안을 수 없었어요. 손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안개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엄마는 괜찮다고, 이제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아플 때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이었어요. 민호야, 너는 아직 여기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많단다. 어머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바르게 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행복한 가정 꾸리라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엄마 소원이라고요. 엄마가 지켜볼 테니 정신 차리고 남은 일들 잘 해내라고, 엄마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그 미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요.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푸른 빛이었어요. 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로 만난 것 같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어머니 뜻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계속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술은 절대 금지, 스트레스도 최대한 피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정기 검진도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 있다는 쪽지만 남겨져 있었어요. 글씨는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주머니에서 변호사님께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100억이 넘는 재산 목록이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처가댁 사람들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을 겁니다. 아내는 완전히 친정편이 되어버렸어요. 제 쪽지 한 장 남기고 떠나버렸으니까요. 제 앞에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거센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였고 힘이었으며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곧 처가댁에서 어떤 수를 써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 씨, 상대방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처가 측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어요. 변호사님이 내용 증명 내용을 읽어주셨습니다. 혼인 기간 7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다는 주장, 재산 형성에 며느리의 내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권에 따라 50억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실 때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던 며느리가, 임종도 지키지 않았던 며느리가 50억을 달라고 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님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민호 씨, 상대방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장모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린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로필 사진은 장모님의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애절한 호소처럼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완벽한 설정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우리 사위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100억대 재산을 며느리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답니다. 우리 딸이 7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온갖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도요. 명절마다 음식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손주까지 낳아드렸는데 이게 대접입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 분할도 거부하면서 이혼까지 하겠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혼자 다 가지겠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글 아래에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100개가 넘었어요. 대부분 며느리 편을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100억이나 되는데 며느리한테 하나도 안 준다고? 양심이 있나요? 7년 동안 시어머니 모셨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며느리 인생은 뭐가 되는 건데요? 평생 뒷바라지한 아내를 이렇게 버리는 인간이 있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댓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며느리가 일본 온천에 있었다는 것도, 여행비 600만 원이
아까워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임종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요. 회사 동료들도 그 글을 봤는지 며칠 후 박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표정이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곧 해명할 거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주말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첫 번째 파일을 펼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일본 여행 증거부터 보시죠. 항공권 예약 내역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출발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추석 당일 오전 10시 김포공항 출발. 제 눈이 그 날짜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2시 30분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일본 베푸 온천 료칸이었어요.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불과 30분 후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녁 6시 료칸 레스토랑, 밤 9시 편의점, 다음날 아침 10시 온천시설 이용료까지요. 변호사님 손가락이 특정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시던 바로 그 시각에 며느리분은 온천시설 이용료를 결제하고 계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어요. 변호사님이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입원 기록, 응급실 접수 시간, 수술 동의서에 적힌 보호자 서명이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며느리 이름은 없었어요. 중환자실 면회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총 6번의 면회 기록, 모두 김민호 단독이었습니다. 간병인 계약서와 영수증도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하루 15만 원, 이틀간 30만 원의 영수증에는 제 서명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변호사님이 세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병원 CCTV 영상 확보 확인서였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확보한 자료라고 하셨어요. 복도 의자에서 목을 꺾고 주무시는 민호 씨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그렇게 지새우신 거네요. 중환자실 앞에서 혼자 기다리시는 모습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어요. 네 번째는 장례식장 자료였습니다. 조물록을 펼치시는 변호사님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 도착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인 전날 오후 5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거의 이틀이 지난 후였어요. 장례식장 관계자 진술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없는 시간대에 며느리가 빈소 뒤편 작은 방을 뒤지고 있었다는 증언, 통장과 도장을 찾는 듯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가장 두툼한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작년 말에 공증받으신 정식 유언장.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 김민호에게 상속한다고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방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조금 굳어지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꺼내신 서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였어요. 며느리 휴대폰에서 복구한 데이터라고 하셨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확보한 자료라고 설명하셨어요. 통신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복구한 겁니다. 삭제된 문자 메시지들이에요. 펼쳐진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작년 추석 직후 아내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어요. 진짜 더는 못 참겠어. 시댁이 너무 가난해서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 친구들한테는 절대 말 못하겠더라. 다들 강남 사는데 나만 관악구라니.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사실 거야?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돌아가시면 바로 이혼할 거야.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 가난한 집안이랑은 인연 끊을 거야. 문자 날짜를 보니 모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올해 초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8개월 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한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이 증거들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겠습니다. 그때 변호사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하시더니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추가 요구사항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 50억에 더해 위자료 3억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대요.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내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참고 참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학대라니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강을 따라 걸으며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제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너는 할 수 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30년을 혼자 준비하신 그 소중한 유산을 평생 저를 위해 아끼고 모으신 그 간절한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지켜주려 하신 그 사랑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고 어머니가 평생 품으셨던 소망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면서 손에 든 서류가 땀으로 축축해질 정도로 긴장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법정에서 지는 꿈,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꿈이었어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어머니가 제 취업 면접 때 사주신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다시 매야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텅텅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어요. 법정 입구 앞에서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괜찮을 거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판사님이 앉으실 단상이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고 양쪽으로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숙하고 차가운 공간이었어요. 원고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였어요. 맞은편 피고석에는 아내와 처가댁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처남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아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 앞줄에 앉아 계셨고 회사 동료 몇 분도 오셨어요. 박 과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인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판사님이셨어요. 표정은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모두 일어섰고 판사님이 착석하라는 말씀과 함께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주장을 펼쳤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혼인 기간 7년 동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봉양했다는 내용,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는 주장, 시어머니 병원 진료도 함께 다녔고 손주까지 낳아드렸다는 강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은 법적 권리라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최소한 30억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어요. 이제 저희 차례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천천히 일어서시더니 판사님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며 유언장을 제출하셨습니다. 판사님이 유언장을 받아 꼼꼼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안경을 고쳐 쓰시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어요.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고인께서 작년 12월에 공증받으신 정식 유언장이며 모든 재산을 아들 김민호에게 상속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고요. 판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님은 이 재산이 혼인 전부터 고인께서 30년에 걸쳐 단독으로 형성하신 것이며 피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화면에 떴어요. 1995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였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봉양 기여분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짓을 섞어가며 강조했습니다. 그때 저희 변호사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피고가 시어머니를 봉양했는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겠다고요. 첫 번째 증거가 화면에 떴습니다. 일본 여행 자료였어요. 대형 모니터에 항공권 예약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출발 날짜와 시간, 탑승객 명단까지 모두 보였어요.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 10시 피고는 친정 가족들과 일본으로 출발했고 바로 그날 오후 2시 30분에 시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요.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놀란 듯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화면에는 호텔 예약 확인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떴습니다. 변호사님 손가락이 특정 시간을 가리켰어요. 시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신 바로 그 시각에 피고는 온천시설 이용료를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판사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판사님이 피고 측을 보시며 이에 대해 해명할 게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내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급박한 상황이었고 비행기표를 바꿀 수 없었다고, 여행비가 너무 아까웠다고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고개를 저으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다음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어요. 화면에 어머니 입원 기록, 수술 동의서, 간병 기록이 차례대로 떴습니다. 모든 보호자란에 오직 김민호라는 이름만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곳에도 며느리 이름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원고는 이틀 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홀로 간병했다고요. CCTV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목을 꺾고 자고 있었어요. 불편한 자세 때문에 몇 번이나 뒤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혼자 서성이는 모습,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변호사님이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어요. 피고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법원 허가로 통신사 서버에서 복구한 내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화면에 문자 내용이 하나씩 떴습니다. 시댁이 가난해서 창피하다는 내용,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다는 내용, 관악구 연립주택이 부끄럽다는 내용,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이혼하겠다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각 문자 옆에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때였어요.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푹 숙이셨고 장인어른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처남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며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펜을 들고 뭔가를 적으시는 손길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잠시 휴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 30분은 30년처럼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변호사님이 옆에서 물을 건네주셨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어요. 판사님이 입장하셨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펼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판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 신경이 판사님 입술에 집중되었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가슴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판사님이 계속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시면서 첫째, 해당 재산은 혼인 전부터 고인이 단독으로 형성한 상속 재산으로 원고의 고유 재산이라고 하셨어요. 둘째, 그리고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해외여행을 우선시했습니다. 판사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셋째, 임종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장례 기간에도 재산만 탐색했다고, 이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판결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었어요. 판사님이 조용히 하시라고 제지하셨지만 눈빛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판사님이 마지막 선고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땅. 판결이 확정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긴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명백하게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내 측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함과 억울함의 눈물이었어요. 아내는 창밖만 응시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회사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한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도 제 주변을 둘러싸셨어요. 한 분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숙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축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SNS 알림도 폭발적으로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했습니다. 장모님이 올렸던 그 게시물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재판 결과를 공유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며느리가 일본 온천에 있었다는 사실, 임종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가리고 법원 판결문까지요. 댓글들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뇌출혈인데 온천 간 며느리라니 말이 됩니까? 여행비 아까워서 안 왔다고?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한데요. 100억 물려받을 뻔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네요. 인과응보예요. 시어머니 임종도 외면한 게 더 악질이네요. 수백 개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며느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 장모님은 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아내도 SNS 계정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 별들 중 어디쯤 계실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겼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재산을 지켜냈어요. 어머니의 명예도 지켰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살아야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만들어야겠어요. 그게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테니까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게 끝났지만 제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히 컸어요. 100억이 넘는 재산을 지켜냈지만 그 무엇도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국 끓이시는 소리, 거실에서 제 이름 부르시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면 어머니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부엌에서 나던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을 시작해야겠다고요. 변호사님께 연락드려 박정숙 효행 장학재단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면서도 꿋꿋이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어요. 변호사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어머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2달 후 재단 설립이 완료되었고 첫 해 장학금 수혜자로 20명의 학생들을 선발했어요. 장학증서 전달식 날 한 여학생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뻔했는데 이 장학금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학생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재단 일로 바쁘게 지내도 밤이 되면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어머니 손길이 느껴지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장 보시던 시장, 산책하시던 공원, 그리고 매일 아침 들르시던 작은 카페예요. 관악구 연립주택 근처에 있는 그 카페에 가면 어머니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앉으셨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카운터에 선 여성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정숙 여사님 아드님이신가요? 29살쯤 되어 보이는 밝은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연이라고 이 카페 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서연 씨는 어머니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오셔서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 드시고 가셨다고 항상 환하게 웃으시며 자신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카페 문 열었을 때 손님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어머님이 매일 오셔서 응원해 주셨다고요. 가끔 손님이 없는 날이면 자리에 앉아 한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아드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몇 달 전부터 안 보이셔서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사님은 저한테 엄마 같은 분이셨어요. 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여사님이 참 많이 의지가 됐거든요. 서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그 카페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이었고 서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오면서 작은 일자리를 전전하며 수입이 생길 때마다 한 푼, 2푼 알뜰살뜰하게 저축해서 카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고 지인들에게 도움도 받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대요.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묻어나 있었어요. 서연 씨는 제가 재벌이나 부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동네 이웃처럼 어머니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편하게 대해 주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서연 씨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갔을 때 서연 씨가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카페를 닫아야 할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곳이 전부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고 다시 시작할 자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제가 관리하는 대치동 상가 건물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곳으로
카페를 옮기면 어떻겠냐고요. 임대료는 지금과 똑같이 받겠다고, 장기 계약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건물을 갖고 있냐고,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서연 씨를 돕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어머니도 분명 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눈물을 쏟으며 고맙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 씨의 카페는 대치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깔끔하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개업 첫날 저는 어머니 사진을 가져가 벽에 걸었습니다. 서연 씨가 꽃다발과 함께 어머니 사진 앞에 절을 올렸어요. 여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잘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서연 씨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 일을 돕기도 하고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서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어둡기만 했던 제 일상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가 내려주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 순간들이 제 삶에 색깔을 입혀주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 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봄에는 함께 벚꽃을 보러 갔고, 여름에는 한강을 걸었어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카페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 법정에서의 싸움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져갔어요. 서연 씨 웃음소리가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카페 안에서 저는 서연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앉으시던 바로 그 창가 자리에서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을 때 서연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봤어요. 그런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을 모시고 가까운 분들만 모셔서 조용히 진행했어요. 서연 씨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정성껏 절을 올리며 잘 모시겠다고, 아드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서연 씨를 보내주셨다고요. 혼례를 마치고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분이라고, 어머니가 원하시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서연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은 대부분 재단 운영에 쓰고 있어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일에는 독거노인 1000분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아껴 모으신 돈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몇 달 후면 아버지가 된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이라고 해요. 이름은 벌써 정했습니다. 박정아. 어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거예요.
서연 씨 손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물려주고 싶으셨던 건 돈이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 그리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 그게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어머니 덕분에 삶의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되어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 같은 서연 씨를 만나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딸에게도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부모님께 특별한 효도를 하신 경험이나 늦게라도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서 기뻐하셨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